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촌이라 불리는 조용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사계절 내내 산의 전기를 받아 맑고 고요했지요. 특히 이른 봄이 찾아오면 산빛 아래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수줍게 피어나고 겨우내 얼었던 시냇물은 졸졸 노래하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넉넉한 인심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김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초가집은 비록 낮고 작았지만 영감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마당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김영감은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서 배고픈 아이가 지나가면 삶은 감자라도 하나 쥐어주었고 다리가 아픈 이웃을 보면 지게로 짐을 대신 져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은 분이라 칭찬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슬픔이 있었지요. 바로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평생을 홀로 살아온 터라. 해가 지고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면 영감의 작은 초가집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영감은 마당의 늙은 감나무나 장독대의 항아리들에게 말을 걸며 긴 밤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복의 감나무, 올해도 꽃을 피울 겐가? 에휴, 대답 없는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영감의 목소리는 저녁바람에 쓸쓸하게 흩어지곤 했습니다. 영감의 유일한 낙은 집 뒤편에 작은 밭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온갖 채소를 제 자식처럼 돌보았지요. 영감은 호미질을 하다가도 문득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맛있는 상추를 누구랑 같이 쌈 싸먹는담,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이야기 나눌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이 늙은이 더 바랄 게 없겠네. 영감의 소원은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핏줄 하나, 그저 작은 옹기 하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땅이 녹기 시작한 어느 일은 봄날이었습니다. 김영감은 겨우내 쇠약해진 기력을 보충할 약초라도 캘까 싶어 이른 아침 지게를 지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에는 아직 잔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지만 양지 바른 곳에서는 쑥과 냉이가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맑은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구나. 오늘은 운이 좋으려나. 한참을 오르던 영감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커다란 바위 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영감의 눈에 띄었습니다. 영감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것은 영감이 평생 본 적 없는 아주 이상한 씨앗이었습니다. 콩알보다 조금 컸는데 마치 푸른 옥구슬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손의 주인이 따뜻한 온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씨앗인고? 약초도 아니고 곡식도 아닌데. 참으로 곱구나. 영감은 그 씨앗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산신령님이 이 늙은이의 외로움을 아시고 선물을 주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영감은 그날 약초 캐는 것도 있고 그 신비한 씨앗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디에 심어야 할까? 영감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감은 마당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정갈한 곳을 골랐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닦고 관리하던 장독대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곳은 영감의 작은 밭 중에서도 가장 귀한 자리였지요. 영감은 땅을 부드럽게 고르고 두 손으로 정성껏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른 새벽에 길어온 가장 맑고 깨끗한 우물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주었습니다. 아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디 잘 자라다오. 다음날 아침, 영감은 눈을 뜨자마자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운 것입니다. 여린 떡잎이 마치 아기의 손처럼 흙을 밀어내고 솟아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빨리 싹이 트다니. 영감은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여 한참 동안 그 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영감의 모든 관심은 그 여린 싹에게로 쏠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줄기가 쑥 자라나더니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마침내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에는 분홍빛이다가 한낮에는 황금빛으로 저녁 노을에는 자줏빛으로 그 색깔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그 향기는 또 어찌나 맑고 달콤한지 온 마당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영감은 그 신비로운 꽃에 푹 빠졌습니다. 이제 영감은 늙은 감나무나 항아리 대신 그 꽃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예쁜 내 꽃아, 오늘은 무슨 색 옷을 입었느냐? 목은 마르지 않느냐? 영감은 매일 새벽, 동트기 전 가장 맑고 차가운 첫 우물물을 길어다 그 꽃에 주었습니다. 혹여 벌레라도 앉을까, 거친 바람이라도 세게 불까, 노심초사하며 꽃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꽃은 영감의 외로운 삶의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밝아 온 마을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영감은 마루에 앉아 달빛에 영롱하게 빛나는 꽃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꽃은 그 어느 때보다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영감은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취해 마루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참 곱다. 참. 그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얼마나 지났을까? 영감은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사락, 사락. 마치 부드러운 비단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웬 도둑놈인가? 영감은 덜컥 겁이 났지만 혹시나 애지중지하는 꽃을 해칠까 싶어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고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분명 장독대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장독대 앞으로 다가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도 그 신비한 꽃이 홀로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밀어내듯 거대한 꽃잎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숨을 죽였습니다. 꽃잎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와 영감은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고? 마침내 모든 꽃잎이 활짝 열렸을 때 그 중심에 암술과 수술이 있던 자리에 사람이, 아니,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꽃잎처럼 얇은 비단옷을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꽃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슬이 잎사귀에서 굴러떨어지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영감은 너무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그만 마당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영감을 보더니 두려워하기는커녕 맑은 눈으로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두 손을 모으고 영감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영감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고 옥굿을 구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성으로 돌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고와서 영감의 메마른 가슴을 단번에 적셔주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네가 방금 나를 아버님이라 불렀느냐? 아이는 다시 한번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정성으로 피어난 꽃의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평생의 외로움과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영감은 허둥지둥 아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따뜻했으며 달콤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영감은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춥지는 않느냐. 배는 고프지 않고. 영감은 기쁨과 놀라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영감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너는 꽃에서 태어났으니 화화라고 부르마. 내 딸 화화야. 화화는 꽃이 자라듯 무척이나 빨리 자랐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뼘씩,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한 뼘씩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갓난아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0살 되어 보이는 어여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가 채 지나지 않아 화와는 달빛처럼 고운 얼굴과 탐스러운 검은 머리결을 지닌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영감은 그저 신기하고 대견할 따름이었습니다. 화화는 용모만 고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비할 데 없이 고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영감보다 먼저 마당을 쓸고 맑은 물을 길어다 밥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낡은 초가집은 윤이 나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화와는 영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제잘제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바람이 구름을 밀어내는 이야기. 영감의 초가집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감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님, 진지 드세요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고 바치를 하고 돌아오면 고단하셨지요 하며 작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은 밥을 먹다가도 밭을 매다가도 싱글벙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복이 다 있다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나. 영감은 매일 밤낮으로 산신령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화와에게는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화와는 유난히 햇볕이 따가운 한낮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높이 뜨면 화화는 기운을 잃고 낯빛이 창백해져서 꼭 그늘이나 서늘한 마루 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영감이 걱정스레 물으면 화화는 그저 저는 괜찮습니다. 꽃도 한낮에는 잠시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하고 부드럽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영감은 그 모습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화화가 밥이나 국은 거의 먹지 않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슬만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이 아무리 맛있는 밥을 지어주어도 화화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새벽녘에 마당의 풀잎과 나무잎에 맺힌 맑은 이슬을 작은 옥병에 받아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슬이 저의 밥이랍니다, 아버님. 영감은 그 말이 이상했지만 꽃에서 태어난 아이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매일 새벽 더 깨끗한 이슬을 받으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사이 산천을 물들였던 봄꽃들이 지고 푸른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문턱까지 다가오고 있었지요. 김영감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렴풋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화화가 너무나 곱고 신비로워서 마치 한바탕 달콤한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그저 이 행복이 오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영감과 화화가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사이 산촌 마을에는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김영감은 장날이 아니면 마을에 잘 내려오지 않았고 와도 필요한 것만 사고 묵묵히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평생 삼배옷만 입던 영감이 장터에서 고운 비단실이나 예쁜 꽃신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었지요.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영감의 낡은 초가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너무나 고와서 밭을 매던 아낙네들이 호미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저 소리 들었어? 김영감네 집에서 나는 소리라는데 무슨 소리야? 그 집은 빈지개미 냄새만 나던 곳 아니었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소문이 시작된 곳은 역시 마을 아낙네들이 모이는 공동 빨래터였습니다. 여보게들 그거 들었나? 김영감이 딸을 하나 얻었다지 뭔가. 딸이라니? 금시초문일세. 그 영감 환갑이 넘도록 독수공방 아니었나? 글쎄 말일세. 그런데 어제 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데 영감집 울타리 너머로 웬 어여쁜 처자가 빨래를 널더군. 선녀가 따로 없었네. 그 말을 들은 다른 아낙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보았네. 나무를 캐러 산에 오르다가 얼핏 봤는데 얼굴이 어찌나 하얗던지 꼭 밀가루를 분처럼 바른 것 같더군. 우리처럼 볕에 그을린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상하기도 하지. 그 영감이 어디서 저런 귀한 딸을 데려왔을꼬. 양반댁 규수 같기도 하고. 아니, 그보다 더 고와 보였네. 아낙네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김영감의 수수께끼 같은 딸 이야기는 산촌마을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멀리 도성에 갔다가 오갈 데 없는 아이를 데려온 것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부잣집에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구박받던 것을 영감이 거두었다고 짐작했습니다. 김 영감의 인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복받을 만한 영감이니 말년에 하늘이 복을 내리셨나 보네 하고 좋게 말했지만, 몇몇 심술궂은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발이 달린 듯 산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산촌 마을을 지나 높은 고개 하나를 넘어 옆 동네까지 흘러들어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동네에 사는 박씨 부인이라는 여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박씨 부인은 김 영감과는 아주 먼 친척벌이었는데 성품이 욕심 많고 시기심이 강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남을 탓하고 자기 손에 쥔 것은 절대 놓지 않는 위인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오래전부터 김 영감을 자기 목으로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저 영감은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으니 저러다 죽으면 저 초가집이랑 손바닥만 한 밭되기가 다 내 차지가 될 게야. 비록 낡은 초가집이라도 없는 살림에 그게 어딥니까? 박씨 부인은 김 영감이 빨리 늙고 병들기만을 속으로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영감에게 난데없이 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뭐라고? 딸? 그 늙은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씨 부인은 펄펄 뛰었습니다. 장에 다녀온 이웃이 전해준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감이 노망이 든 게 틀림없어.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를 데려다가 딸이라고. 필시 내 몫으로 떨어질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게 틀림없다. 박씨 부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정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는 단위일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당장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그 계집이 누군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만약 수상한 년이면 당장 머리채를 잡아서 마을에서 쫓아내야지. 그녀는 그 계집애가 혹시 젊음을 무기로 영감을 홀리는 요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필시 여우 같은 년일 게야. 늙은이의 정기를 빨아먹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지. 박씨 부인은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치마를 걷어붙이고 산을 넘었습니다. 씩씩거리는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산길을 오르는 걸음걸이에 흙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산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이웃들에게 인사 한번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곧장 산기슭의 김영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살인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아주버님, 계시오! 이게 다 무슨 망측한 소리여. 그때 김영감은 마루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고 화화는 그 옆에서 곱게 물들인 천으로 영감의 새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인상의 여자가 마당으로 쳐들어오자 화화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영감도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박씨 댁이 여긴 어쩐 일이시오? 이게 얼마만인가? 영감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영감의 인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곧장 마루 끝에 앉아있는 화화에게로 향했습니다. 햇빛을 피해 마루 그늘에 앉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화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듯했습니다. 비단결 같은 머리채, 옥처럼 맑은 피부, 이슬을 머금은 듯한 눈망울. 박씨 부인은 화화의 아름다움에 순간기가 질렸지만 이내 질투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게 바로 그 계집이로군. 박씨 부인은 성큼성큼 마루 앞으로 다가와 화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어찌나 경멸적이고 사나운지 화화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기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이 요망한 것이
바로 아주버님이 얻었다는 그 딸이요? 어디서 데려온 굴러온 돌이냔 말이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화화는 난생 처음 겪는 모욕과 저기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꽃잎처럼 여린 마음이 누군가의 거친 손에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화화는 겁에 질려 김영감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꼴 좀 보게.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게 필시 캥기는 게 있는 게지. 어디서 몸이라도 팔던 천한 것 아니오? 박씨 부인의 입에서 험한 말이 쏟아지자 온순하기만 하던 김영감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은 지팡이를 꽉 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박씨. 말을 삼가시오. 이 아이는 내 딸이오. 하늘이 내게 주신 귀한 딸, 화화란 말이오. 영감은 화화를 자기 등 뒤로 완전히 감싸며 녹이 어린 눈으로 박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하늘이죠? 푸하하. 늙으면 노망이라더니 아주버님이야말로 노망이 단단히 드셨구려. 박씨 부인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딱 보니 알겠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 하얀 얼굴 좀 보시오. 일 한 번 안 해본 귀신 같은 낯짝을. 저건 필시 아주버님의 전기를 빨아먹으러 온 구미호거나 저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앙큼한 여우가 틀림없소. 박씨 부인은 마당에 침을 탁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온 마을에 알릴 것이오. 저런 요물을 마을에 들였다가 우리 산촌 마을 전체가 재앙을 입을 것이라고. 당장 전현을 내쫓으시오. 내쫓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을 모아 불을 지를 테니. 그녀는 김영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김영감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화가 꽃에서 태어났다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박씨 부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가 화화를 괴물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꾸며댈 재주도 없었습니다. 영감은 그저 내 딸이요. 내 딸이란 말이요. 하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고 보라지. 한마디를 남기고는 왔을 때처럼 씩씩거리며 살인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화화는 여전히 영감의 등 뒤에 숨어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막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화화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화화야, 괜찮다. 아가, 저 여자는 그저 시끄러운 사람일 뿐이다. 영감은 화화의 어깨를 감쌌지만 정작 자신의 손도 떨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초가집에 처음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마을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빨래를 하러 모여있던 아낙네들에게 그녀는 방금 자기가 겪은 일, 을열배는 부풀려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봤어! 내가 그 용물을 직접 봤다니까. 사람이 아니야. 사람 티시가 아니라고. 눈은 시뻘겋고 손톱은 시퍼런게 영락없는 여우였소. 그녀는 아낙네들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김영감이 단단히 홀렸어. 그 여우 같은 년이 늙으니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더란 말이오. 이러다가 우리 마을 남자들까지 다 홀리는 거 아니오? 당장 쫓아내야 하오. 안 그러면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게야. 박씨 부인의 말에는 무서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아낙네들도 박씨 부인의 흉흉한 기세와 그럴듯한 거짓말에 점점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어쩐지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니. 그럼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거 아니야? 호기심과 동정심은 금세 공포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영감의 신비한 딸은 순식간에 마을을 위협하는 요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김영감은 무거운 마음으로 장에 갔습니다. 쌀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영감을 보고는 슬금슬금 피하거나 자기들끼리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저 영감이야. 쯧쯧. 여우한테 홀렸다더니. 영감은 쌀자루를 쥐는 손이 부끄러움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채소를 파는 최노파가 김영감을 불렀습니다. 최노파는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마을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예전에 비 오는 날 최노파의 무거운 채소 수레를 고개 너머까지 밀어준 인연이 있었지요. 김영감, 이리 와서 늙은이 말벗이나 좀 해주게. 최노파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영감을 불렀습니다. 김영감이 다가가자 최노파는 다듬던 물을 내려놓고 영감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낯빛이 영 어둡구먼. 고개 너머에서 온 그 시끄러운 까마귀 때문인가? 최노파는 이미 모든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노파님, 사람들이 내 딸을 요물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노파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영감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영감, 잘 듣게. 본디 아주 귀하고 고운 꽃은 벌레가 많이 꼬이는 법이야. 평범한 들꽃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딸이 그만큼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뜻이야. 그러니 잡스러운 것들이 먼저 알아보고 시샘을 하는 게지. 최노파는 다시 물을 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박씨 부인 같은 사람은 기적이나 복 따위는 믿지 않아. 그 여자가 믿는 건 오직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이나 땅 문서뿐이지. 그러니 제 눈에 복이 보일 리가 있나. 그저 자기 것을 빼앗으러 온 도둑으로만 보이는 게야. 최노파는 김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영감, 그 여자의 독한 말에 흔들리지 말게. 그리고 그 여린 아이가 두려움에 떨게 하지도 말게. 복이라는 건 말이야, 아주 여린 것이라서. 시샘하는 바람에 쉽게 꺾일 수도 있거든. 노여움으로 맞서지 말고 굳건함으로 그 아이를 지키시게. 알겠는가? 김영감은 최노파의 말을 듣는 동안 혼란스럽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 화화는 내 복덩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영감은 최노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파님. 큰 가르침을 주셨소. 영감은 쌀자루를 짊어졌습니다. 아까 장에 올 때와는 달리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 굳은 결심을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노파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았지만 김영감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뿌려놓은 독은 영감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영감을 보고 여우 아빠다 하고 놀리며 돌팔매질 흉내를 내다 어른들에게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정답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은 영감의 꼿꼿한 허리를 보고도 못 본 척 박고랑에 고개를 숙이거나 황급히 살인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이후 아예 산촌마을 우물가에 죽치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오는 아낙네들, 밭에 나가는 농부들, 그 누구라도 붙잡고 김영감과 화화에 대한 흉흉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년 눈이 해가 중천에 뜨면 시퍼렇게 변하더란 말이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해를 피하는 건 도깨비나 여우 같은 요물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녀는 자신의 상상을 사실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게다가 밥은 안 먹고 이슬만 받아먹는다지 뭔가. 그게 다 뭔 줄 아는가? 맑은 전기를 모아서 늙은 김영감을 홀리는 데 쓰는 거야. 김영감 요즘 얼굴 좋아 보이는 거 봤지? 그게 다 회춘하는 게 아니라 그 요망한 것이 마지막 남은 전기까지 쥐어짜내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러다 김영감 뼈까지 녹아내리면 저 집이고 밭이고 다 그년 차지가 되는 게야. 박씨 부인의 말은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본래 미신을 잘 믿거나 마음이 약한 이들은 박씨 부인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 한낮에 그 처자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자는가. 이슬만 먹는다니 생각할수록 으스스하군. 이러다 우리 마을에 부정이 타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봄가뭄이 들려고 하는데 다 저 요물 때문인가 봐.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그 불안은 화화에 대한 적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몰래 김영감의 집 사리문 앞에 붉은 글씨로 요물은 썩 물러가라는 부적을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마당 안으로 재를 한 줌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재는 부정한 것을 쫓는다는 의미였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귀를 쫓는다며 김영감네 집 울타리 너머로 소금을 한 웅큼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소금 알갱이들이 화화가 아끼던 채송화 잎사귀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화는 난생 처음 겪는 인간의 악의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화화는 본래 산의 맑은 정기와 김영감의 순수한 애정으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본질은 깨끗함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의심과 저주, 그리고 박씨 부인이 뿜어내는 저열한 탐욕은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화화의 맑은 기운을 더럽히고 억눌렀습니다. 화화는 그 도끼를 견뎌낼 힘이 없었습니다. 화화는 눈에 띄게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던 맑은 노랫소리가 끊겼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할 때도 그 고운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예전에는 영감이 밭에서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지만 이제는 혹시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 방 안에 숨어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맑고 빛나던 눈동자는 이슬을 잃은 꽃잎처럼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화화가 약해지자 그녀의 신비한 기운에 의지해 피어나던 것들도 함께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화화가 머리를 감을 때 쓰던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만 피어나던 뒷마당의 이름 모를 꽃나무가 하루아침에 누렇게 말라비틀어졌습니다. 화화가 물을 깃던 우물은 그토록 맑고 달콤했었는데 며칠 전부터는 물맛이 쓰고 떨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온 집안이 화화와 함께 병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감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최노파의 조언대로 굳건하게 마음먹으려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는 화화의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내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오. 제발 내 딸을 내버려 두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영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영감이 단단히 홀려서 이제 요물편을 드는구먼 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피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모든 상황을 의기양양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화화가 약해지고 김영감이 고립되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연이 저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면 제일 좋고 아니면 내가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그녀는 더 악랄하고 무서운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번에는 장터에서 가장 용하다는 실은 돈만 밝히는 가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없는 돈을 털어 무당에게 술 한 병과 닭 한 마리를 뇌물로 바쳤습니다. 무당님, 우리 마을에 여우가 붙었소. 늙은 영감을 홀려서 재산을 다 가로채려는 요망한 년이오. 무당님이 오셔서 그년의 정체를 백일하에 밝히고 구슬에서 쫓아내 주시오. 그 가짜 무당은 박씨 부인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지만 떡고물이 생길 기회이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당장 가서 그 요망한 년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지프로 불을 피워 그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리다. 박씨 부인은 무당과 날짜를 잡고는 다시 산촌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한 무당님을 모셔오기로 했소. 사흘 뒤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그 무당님이 오셔서 김영감네 집에서 구슬할 것이오. 그 요물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 마을의 부정을 씻어내는 굿이오. 모두 와서 그년이 불에 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시오. 그녀의 외침에 공포에 질려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김영감과 화화는 마을 전체의 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소문이 김영감의 귀에 들어간 날, 영감은 절망감에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뒤라니 영감은 떨리는 화화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화화야, 아가, 걱정 말아라. 이 아비가 어떻게든 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영감의 목소리도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을 사람들과 무당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화화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햇빛이 전혀 없는 일은 새벽에도 마당에 나오기를 힘들어했습니다. 피부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투명해 보였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졌으며
숨소리마저 미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초처럼 빠르게 시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그녀를 버티게 해주던 이슬마저 마을 사람들의 악의 때문인지 예전처럼 맑게 맺히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화화를 위해 단 한 방울이라도 더 깨끗한 이슬을 모으려고 매일 밤이 깊으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 바위 틈에 피닉기나 넓은 화렵수 잎에 맺히는 맑은 이슬만을 옥병에 모았습니다. 그것만이 화화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것만 마시면 우리 화화가 기운을 차릴 게야. 영감은 늙은 다리를 이끌고 밤마다 산을 헤맸습니다. 구슬하기로 한 날, 바로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밤새 모은 옥병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하야, 이 아비가 왔다. 오늘은 유난히 맑은 이슬을. 그러나 영감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화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얕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야! 정신 차려라, 아가! 영감은 다급하게 옥병 마개를 열어 이슬을 화와의 입에 흘려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아직도 그 요물한테 홀려서 이 짓을 하고 다녀.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살인문이 열려 있고 박씨 부인이 횃불이라도 들 기세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새벽에 영감이 이슬을 받으러 가는 것을 미행했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영감이 옥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물을 살리는 독약이지. 내 당장 없애버릴 테다. 그녀는 김영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옥병을 빼앗아 그대로 마당의 돌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옥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영감이 밤새 애써 모은 맑은 이슬은 차가운 흙바닥으로 허무하게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안 돼. 김영감은 흙바닥에 스며드는 이슬을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영감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악독한 영감은 박씨 부인을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내일이면 전영과 함께 내 놈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박씨 부인은 마지막 저주를 퍼붓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김영감은 깨진 옥병 조각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화화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님 하는 화화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자 화화는 이제 숨을 거의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마른 꽃잎과 같았습니다. 화화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영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아가, 네가 영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화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러 잠시 왔던 꽃이었나 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나 봐요. 아니다, 화화야. 그런 말 말아라. 아비가 잘못했다. 영감은 화화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화화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잃고 햇빛 대신 저주를 받고 아기에 짓밟여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최노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굳건함으로 그 아이를 지키시게. 그 순간 김영감의 눈에 슬픔 대신 무서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렸습니다.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영감은 화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화화야, 듣거라. 너는 돌아가지 않는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아비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것이다. 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 그 무당이 오기 전에 이 아비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김영감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씨 부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내 딸이 복덩이라는 것을 내일 증명하고 말겠다.
영감은 방문을 열고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마당을 굳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기나긴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이 말한 구슬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음력보름, 달이 가장 크게 차오르는 밤이었지요. 산촌 마을의 공기는 아침부터 무겁고 스산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 나가지도 않고 집집마다 모여 오늘 밤에 정말 그 요물을 태워주긴데?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려움과 잔인한 호기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흙바닥에 스며든 이슬, 자국을 망연히 바라보던 영감은 동이 트자 말없이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밭을 일굴 때만 쓰던 손때 묻은 쇠스랑을 들고 나왔습니다. 날이 무뎌진 쇠스랑이었지만 지금 영감에게는 그것이 딸을 지킬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영감은 쇠스랑을 굳게 쥐고 살인문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섰습니다. 굶주림도 피로도 잊은 듯 했습니다. 해가 지고 거대한 보름달이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 영감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이며 몽둥이, 심지어 마늘과 고춧가루를 담은 주머니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초가집을 둘러싸고 웅성거렸습니다. 아직 안 나오나? 도간에 든 쥐지.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용한 가짜 무당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무당 뒤에서 횃불을 높이 들고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모두 비켜라! 무당님이 오셨다! 오늘 저 요망한 여우년의 정체를 밝히고 집단에 불을 붙여 마을의 부정을 씻어낼 것이다. 무당은 헛기침을 하며 김 영감의 집마당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문 앞을 가로막고 선 김 영감의 흉흉한 기세에 주춤했습니다. 쇠스랑을 든 영감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영감의 목소리는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찼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고 저 아이는 내 딸이다. 당장 이 신성한 곳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이 늙은이 목숨을 걸고 너희를 막을 것이다. 박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영감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우에게 홀려애비 애미도 못 알아보는군. 여러분, 저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시오. 저 영감도 요물과 한패요. 마을 사람들 몇몇이 몽둥이를 들고 주춤주춤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평생 선하기만 했던 김 영감의 처절한 모습에 차마 달려들지는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무당이 징을 시끄럽게 울리며 외쳤습니다. 에이, 썩 물러가라. 내 인연. 늙은이 뒤에 숨어만 있지 말고 썩 나오지 못할까. 내 너의 가죽을 벗겨. 무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화화가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부서졌습니다. 화화는 이제 너무나 쇠약하여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그토록 빛나던 눈동자는 빛을 잃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설주에 몸을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마당을 가득 채운 횃불 소리와 징소리를 뚫고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화화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님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여러분을 이토록 두렵게 한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화화야,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김 영감이 절규했지만 화화는 영감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따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저토록 애처롭고 맑은 존재가 어찌 요물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박 씨 부인은 불안해졌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것도 다 여우의 술수요. 죽기 직전에 동정심을 사려는 개지. 무당님, 어서 전연을. 바로 그때 군중들 뒤편에서 묵직하고도 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 지금 당장 그 망령된 짓을 멈추지 못할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채소를 팔던 최노파였습니다. 최노파는 평소와 달리 꼬깃꼬깃하지만 정갈한 제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겉표지가 다 헤어져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사람들을 해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가짜 무당조차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노파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과 박씨 부인을 차갑게 둘러보았습니다. 쯧쯧. 복을발로 차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꼴이라니. 너희는 지금 너희 마을에 내려온 귀한 복덩이를 죽이려 하고 있다. 박씨 부인이 발끈해서 외쳤습니다. 노망난 할망구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저건 여우라고. 닥치거라. 최노파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책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산신록이다. 내 10대조 할머니께서는 이 산의 산신령을 모시던 분이셨지. 최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달빛에 비추어 한 구절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시오. 산은 가장 외롭고 순박한 이의 눈물을 기억하였다가 100년에 한 번 그 눈물이 땅에 닿으면 가장 맑은 전기를 모아 꽃의 성녀를 피워낸다 하였느니라. 최노파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꽃의 성녀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 이슬을 마시고 햇빛을 두려워하니 이는 그 본디가 맑은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재물을 탐하지 않고 오직 온기를 나눌 뿐이니 이는 마을의 큰 복이라. 허나 탐욕스러운 자의 눈에는 그 복이 재앙으로 보일 것이며 삿된 마음으로 성녀를 해하려 하면 그 악함이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리라. 최노파의 낭독이 끝나자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에 성녀? 100년에 한 번 오는 복이라고? 그럼 우리가 복덩이를? 가짜 무당은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끼고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은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 할망구가 저것들과 한패다. 저녀는 여우야. 여우라고.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요물을 쫓는다며 준비해온 굵은 소금과 붉은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성녀라면 이것도 견뎌보시지. 박씨 부인은 그 소금과 고춧가루를 한 움큼 쥐어 쓰러져가는 화와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죽어라, 이 요망한 것. 김영감이 안 돼. 하고 소리치며 몸을 날렸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삿된 기운을 담은 소금과 고춧가루가 화화의 코앞까지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는데 화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맑고 여린 기운이 마치 바람처럼 그 소금과 고춧가루를 막아냈습니다. 박씨 부인이 던진 아기의 찬 그 삿된 것들은 화화의 몸에 닿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방향을 틀어 그것을 던진 주인에게로 정확하게 되돌아갔습니다. 으아! 박씨 부인의 찢어지는 비명이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소금과 고춧가루가 고스란히 박씨 부인의 얼굴과 두 손에 들러붙었습니다. 따가워! 불이야! 살려줘! 박씨 부인은 얼굴을 감싸주고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최노파의 책에 적힌 대로 그녀의 악함이 정확히 그녀 자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수천 개의 쐐기풀에 쏘인 것처럼 그녀의 피부는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고 타는 듯한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이 광경을 본 가짜 무당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어둠 속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공포에 질려있던 마을 사람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누가 요물이고 누가 복덩이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뻔했는지 깨닫고는 공포와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증오가 아닌 깊은 뉘우침이 어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타는 듯한 고통과 온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횃불 사이를 헤치고 미친 듯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으아! 그녀는 다시는 이 산촌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한 화화가 그대로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화하야, 화하야. 김영감이 달려가 화화의 여린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화화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미약했습니다. 내 딸. 영감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이 김영감 앞으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마당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영감과 화화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감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멀어 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통곡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감은 그들을 원망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화화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최노파가 영감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영감, 아직 늦지 않았네. 아이의 숨이 붙어 있어. 어서 방으로 옮기게. 그리고는 무릎 꿇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아기가 아이의 기운을 다 앗아갔다.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지금 당장 그 죄를 씻을 행동을 해야 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화화 씨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최노파는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 가장 깊은 골짜기, 달빛이 처음 닿는 연못에 핀 연꽃 잎에 맺히는 이슬, 감로가 필요하네. 또한 산신령이 굽어보는 첫 샘물 곁이 정화토가 있어야 해. 너희들의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날이 밝기 전에 구해와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발빠르고 기운 좋은 청년들은 저희가 감로를 구해오겠습니다. 하며 횃불을 들고 깊은 산골짜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정갈한 항아리를 들고 첫 샘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꽃의 성녀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 하나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화화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화화의 손을 붙잡고 영감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와 서로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과연 화화는 마을 사람들의 뉘우침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산촌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잠들지 못했습니다. 횃불을 든 청년들은 험한 산길을 단숨에 내달렸습니다. 그들의 발은 바위와 덤불에 긁혀 상처가 났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달빛이 처음 닿는다는 깊은 골짜기의 연못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커다란 연꽃 잎들이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에 보석처럼 맑은 이슬, 감로가 맺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숨결 하나 섞이지 않도록 정성껏 그 이슬을 옥병에 담았습니다. 같은 시각 아낙네들은 험한 산길을 더듬어 산신령이 굽어본다는 첫 샘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가장 어른들만 제를 올릴 때 찾던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차가운 샘물에 손을 씻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샘물 곁 가장 깨끗하고 붉은 기운이 감도는 정화토를 정갈한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퍼담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얼어붙는 듯 했지만 마음만은 화화 씨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뜨거웠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이 다시 마을로 모여들었습니다. 감로를 담은 옥병과 정화토가 담긴 항아리가 김영감의 초가집 마당으로 받쳐졌습니다. 최노파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마을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그것들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화화가 처음 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 정화토를 뿌려 작은 단을 만들었습니다. 횃불이 그 주위를 밝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노파는 김영감에게 옥병을 건넸습니다. 영감, 이제 자네가 해야 할 일일세.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옥병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화는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투명해진 딸의 모습을 보며 영감은 마지막 희망을 담아 옥병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속죄와 간절함이 담긴 감로 몇 방울이 화화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백하기만 하던 화화의 뺨에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흡 하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했던 화화의 숨이 아주 작게나마 다시 이어졌습니다. 살아났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산촌 마을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하마터면 마을의 큰 복을 걷어찰 뻔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김영감의 집을 흉보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가장 맑은 첫 우물물을 길어다 영감의 집 물동이에 채워놓았고 밭에서 거둔 가장 실한 채소와 곡식을 말없이 마루에 두고 가곤 했습니다. 화화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참회 속에서 천천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던졌던 도끼 어린 말들이 준 상처는 깊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성이 그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화화는 다시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낮의 뙤약볕은 피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을 즐길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변했습니다. 어른들의 공포심을 따라 요물이라며 돌을 던지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호기심에 가득 차 김영감네 집 울타리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화화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방긋 웃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용기 있는 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자기가 꺾은들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거 예뻐서. 화화는 그 꽃을 받아 머리에 꽂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 마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화화는 이제 산촌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화가 우물물을 들여다보면 그해 물이 마르지 않았고 화화가 밭고랑을 거닐면 곡식들이 더 튼실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을에 아픈 아이라도 생기면 어머니들은 아이를 업고 화화를 찾아왔습니다. 화화가 그저 맑은 숨결을 아이의 이마에 한번 후 불어주기만 해도 신기하게 열이 내리고 칭얼대던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도끼로 잠시 흐려졌던 우물물은 다시 맑고 달콤한 맛을 되찾았습니다. 화화의 손길이 닿을 때만 피어났던 뒷마당의 신비한 꽃나무도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눈에 보이도록 사계절 내내 은은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화화꽃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황금빛으로 물든 풍요로운 가을 거디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화화 씨의 덕분이라며 김영감의 헛간을 쌀가마니로 가득 채워주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산과들을 하얗게 덮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불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김영감은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화화야, 아가. 영감이 아랫목에 앉은 화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본디꽃이 아니냐. 이리 추운 겨울을 어찌 나려느냐. 바람이 차서 네가 다시 시들어버릴까 봐. 이 아비는 밤마다 잠이 오질 않는다. 영감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영감의 초가집은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자 화화가 영감의 쭈글쭈글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셔요. 아버님이 주신 사랑과 마을 사람들이 준 온기가 저에게는 두터운 뿌리가 되었답니다. 화화는 정말로 추위를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치마 저고리만 입고도 마당을 거닐었고 그녀의 발이 닿는 곳에는 신기하게도 푸른 싹이 얼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김영감의 초가집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매섭던 외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화화가 벽에 난 작은 틈새마다 자신의 따뜻한 숨결을 후하고 불어넣자 바람 구멍이 막히는 것은 물론 방 안 가득 은은한 꽃향기가 배어났습니다. 지프로 얼기설기 엮은 지붕도 화화가 만져주자 눈이 쌓여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텨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부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독대에 간장, 된장까지 꽁꽁 얼어붙었을 추위였지만 화화가 부엌에 드나들기만 해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화화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아도 그녀의 온기만으로 부뚜막이 따뜻해졌고 물동이의 물은 결코 얼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춥지 않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화화는 뒷산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미줄을 모으고 새벽서리를 뭉쳐 실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비한 실로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감은 손보다 가볍고 비단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그 어떤 가죽옷보다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화는 그 옷감으로 영감을 위한 따뜻한 겨울 도포를 지었습니다.